최근에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이 쓰레기통에 버린 프로포폴을 재사용해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유 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프로포폴이 어떤 약물인지 또 위험성은 어떤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서정화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정화입니다. 네, 프로포폴 다양한 소식들을 통해 접하긴 했는데요. 이 프로포폴이 어떤 약물이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마취제는 크게 흡입 마취제와 정맥 마취제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포폴은 그중 정맥 마취제의 일종입니다. 보통 정맥으로 들어가는 액체로 된 약은 그냥 물처럼 무색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프로포폴은 특이하게 우유처럼 하얀색이어서 우유 주사라는 별칭이 쓰이는 것이고요. 전신 마취의 유도, 유지, 그리고 전신 마취가 아니더라도 각종 시술을 위한 진정, 수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정맥 마취제 일종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우유 주사라는 별칭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데 그 수술에 따라 수면 마취가 아닌 전신 마취라든가 부분 마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취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나요? 네,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말하기는 힘들고 연속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개념인데요. 소위 말하는 수면 마취라는 건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자극을 가해도 대체로 환자가 깨지 않는 정도의 의식 상태를 유지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환자를 깨우려고 하면 즉각 깨울 수 있는 의식 상태, 그리고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즉 자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마취를 의미하고요. 전신 마취라는 건 아무리 강한 자극을 가해도 그 마취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환자가 절대 깨지 않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마취를 의미하고, 이렇게 깊은 의식 저하 상태에서는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는 동안에는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기계 호흡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는 의식 저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리고 자발 호흡을 하느냐, 기계 호흡을 하느냐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수면 마취를 위해서 좀 다른 약물들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독 이 프로포폴을 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마취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을 없애고 또 마취를 끝내고 의도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게 하는 과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잠이 깨는 과정과는 달리 환자에게 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고 나면 환자가 두통, 어지러움, 구역, 구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에 반해 프로포폴을 이용해서 마취를 하면 이런 부작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즉 환자가 깔끔하게 잠이 들고 또 깔끔하게 마취해서 깨어나고, 깨어난 후에도 마취 관련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지 않죠. 그런 장점 때문에 프로포폴이 수면 마취에 있어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마취의 전후 과정에서 어쨌든 좀 깔끔한 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문제점도 많아 보입니다. 이 프로포폴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프로포폴도 마취 관련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적으로 마취 후에 환자가 호소할 수 있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 구토, 일시적인 의식 이상 등이 생길 수 있고, 투여하는 중에는 환자가 혈관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 또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을 비롯한 모든 마취제는 의식을 저하시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자발 호흡도 저하시키게 되는데요. 과량이 투여되면 의식 저하가 심해지면서 호흡이 저하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발 호흡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 전신 마취의 한 과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발 호흡을 유지하는 수면 마취를 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그 양이 다소 많아서, 혹은 양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환자가 프로포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호흡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하거나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인간의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저산소성 뇌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두통, 어지럼증, 혈압 저하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발적인 호흡까지 어려워진다면 이번에도 있었던 그런 의료 사고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이 중독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포폴이 다른 마취제와 비교했을 때 중독성이 더 강한 편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마취제를 투여받고 의식이 없어졌다가 깨어나는 건 그리 유쾌한 과정이 아닙니다. 예. 마취 중에 악몽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마취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가음을 하고 난 다음 날처럼 숙취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체험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경험은 아니죠. 그에 반해 프로포폴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 깔끔하게 잠이 들고 또 깔끔하게 깨어나고 나서도 큰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깨고 난 후에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마취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고 별로 의식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프로포폴 자체가 환자에게 술이나 마약과 같은 유사하게 즐거움, 쾌감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 다른 수면 마취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딱 몇 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마취제에 비해 중독성이 생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성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프로포폴의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프로포폴을 재사용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포폴을 재사용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프로포폴은 술이나 마약과는 달리 계속 복용을 한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작용은 없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1 정도만 투여하면 수면을 유발하지만 다음에는 그 정도만큼으로는 수면은 유발되지 않고 2 정도만큼을 투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3 정도만큼을 투여해야 수면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내성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취제는 자발호흡이 유지되면서 수면만 유발하는 약의 용량과 수면과 함께 호흡 저하도 함께 유발하는 용량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즉 자칫 조금만 가량이 투여되어도 환자가 의식 저하와 함께 호흡 저하도 함께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해 내성이 생긴 환자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이 생겼을 때 더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이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프로포폴은 이제 1992년에 처음 국내에 도입되어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큰 규제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의 장점과 함께 중독, 오남용 등의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2011년부터는 향정신성 의약품, 즉 몰핀과 같은 마약성 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처방,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프로포폴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 프로포폴의 사용 용도는 전신마취의 유도, 전신마취의 유지, 그리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신마취의 유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약품이 시오펜탈,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의 정맥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전신마취의 유지에는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 대신에 또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여러 종류의 흡입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마취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덱스메데토미딘이라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미다졸람과 같은 다른 계열의 정맥마취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약물이겠지만 마취 통증학과 의사에게는 익숙한 약물들이고요. 실제로 프로포폴 대신에 많이 쓰이고 있는 약품입니다. 프로포폴은 여러 가지 마취제 중에서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 약물의 하나일 뿐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또 다른 정맥 주사에 비해 장점이 있다 보니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프로포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노력과 방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되면서 사용에 제약이 있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편하다 뿐이지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약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프로포폴을 현재 사용하시는 분 혹은 앞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 즉 의사 선생님들의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약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지 체중에 따라 일괄적으로 얼마만큼의 용량만 투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특히 프로포폴처럼 마취제는 단지 의식만 살짝 없애는 정도의 용량과 의식과 호흡이 함께 없어지는 용량의 차이가 매우 좁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는 환자의 활력 징후, 즉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호흡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호흡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니터와 환자 상태를 보고
현재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또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프로포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무분별한 프로포폴 사용을 막기 위해서 전문의분들의 태도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서정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